인연이 진짜 귀신 묻혀가지고 어딜 들어와. 죽은 년 입에 쳐넣을 돈이 어디 있어. 친정엄마 기일날 산소를 다녀왔을 뿐인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가 굵은 소금을 제 얼굴에 퍼부으며 소리쳤죠. 뺨 위로 소금 알갱이가 긁고 간 자국이 벌겋게 남았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글쎄 엄마가 예민해서 그러니 이해하래요. 거기다 제 통장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무당한테 1,500만 원을 갖다 바쳤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가는 대신 오히려 무릎을 꿇고 다시 기어 들어갔어요.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칠순 잔치까지 해드리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제가 진짜 호구여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300명이 모인 그 화려한 칠순 잔치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우서원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친정엄마의 3주기 기일이었어요. 산소에 올라가는 길은 여전히 가팔랐지만 엄마 앞에 앉으면 늘 마음이 편해지곤 했죠. 잡초를 뽑고 준비해간 꽃을 올리고 엄마가 좋아하던 약과를 하나 놓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엄마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해가 기울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것이 제 얼굴을 후려쳤어요. 인연이 진짜 귀신 묻혀가지고 어딜 들어와. 마숙향이 대야에 담긴 굵은 소금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제 얼굴을 향해 내던지고 있었어요. 소금 알갱이가 눈두덩이를 때리고 입술 사이로 파고들고 목 안쪽까지 흘러내렸죠. 어머님, 이게 무슨...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마숙향이 대야째로 소금을 한 번 더 퍼부었어요. 꺼져. 재수 없는 것이 묘지에서 병을 옮겨와. 우리 기영이가 요새 몸이 안 좋은 게 다 너 친정 귀신 때문이야. 마숙향의 눈이 핏줄째 터질 듯 부릅떠져 있었어요. 69년을 살아온 주름 사이사이로 도끼가 올라오는 게 그대로 보였죠. 저는 현관 바닥에 쏟아진 소금 위에 선 채로 뺨에 붙은 소금 알갱이를 손등으로 훔쳤어요. 훔칠수록 피부가 쓸려서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그때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2년 전 마숙향이 저를 앉혀놓고 억지로 쓰게 만든 각서였죠. 우서원은 매달 급여 중 120만 원을 천미영의 차량 비용으로 자동이체한다. 제 월급 3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신우이 천미영의 외제차 값으로 빠져나가게 만든 그 종이가 소금 알갱이 사이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각서 때문에 엄마 요양병원비를 제때 보내지 못해서 매달 병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사정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조금만요. 다음 달에는 꼭 보내드릴게요 하고 고개를 숙이던 그 비참한 목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죠. 저는 현관에 선 채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야, 멍하게 서 있지 말고 이것 좀 봐. 마숙향이 거실 탁자 위에서 빨간 천에 쌓인 뭔가를 들어 올리며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천을 펼치자 노란 한지에 검은 먹으로 빼곡하게 글자가 적힌 부적이 나왔죠. 엄마가 오늘 김보살한테 가서 500만 원 주고 새로 써온 거야. 이 집안 애군을 막아줄 부적이라고. 마숙향이 부적을 제 코앞에 들이밀며 자랑스럽게 턱을 치켜들었어요. 500만 원이요? 그래, 500만 원.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 너는 알기나 해? 나는 이 가족 건강 지키려고 내 용돈 아껴가면서 보살님한테 정성을 들이는데 넌 뭐 하는 거야? 묘지나 싸돌아다니면서 귀신이나 데려오고. 마숙향의 손가락이 제 이마를 향해 쭉 뻗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손가락을 피했지만 마숙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을 거실 벽에 붙이러 가버렸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천기영이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풀며 거실을 둘러보던 천기영의 시선이 바닥에 널브러진 소금과 제 얼굴 위에 붉은 자국에 멈췄죠. 이게 뭐야? 왜 이래? 천기영이 구두를 벗으며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어요. 당신 엄마가 나한테 소금을 던졌어. 산소 다녀왔다고. 아, 또 그거야? 엄마가 원래 그런 거에 예민한 거 알잖아. 좀 이해해줘. 어른이신데. 천기영이 양복 재킷을 소파에 던지며 냉장고로 향했어요. 물 한 잔 꺼내 마시는 천기영의 뒷모습에는 아내의 상처를 살펴야겠다는 기색이 단 한 톨도 없었죠. 이해? 내 얼굴에 소금을 퍼부었는데 이해하라고? 서원아, 좀 넘어가. 엄마도 다 이 집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천기영이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며 입을 열었죠. 근데 있잖아. 나도 요새 생각해봤는데 내가 주식에서 돈 날린 거 있잖아. 그게 혹시 내 엄마 묘자리 때문인 거 아닐까? 제 귀를 의심했어요. 천기영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천기영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죠.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엄마가 그러시는데 묘자리 방향이 안 좋으면 후손한테 안 좋은 기운이 온다고. 천기영이 눈을 피하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을 채웠고 천기영은 이미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죠. 마숙향이 부엌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며 끼어들었어요. 기영아, 엄마 말이 맞지? 김보살님도 그 묘자리가 흉하다고 했어. 그래서 엄마가 이번에 큰맘 먹고 애군 퇴치굿을 하나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엄마, 그건 또 얼마예요? 제 물음에 마숙향이 부엌문 틀에 기대며 손가락을 펴보였어요. 1,500만 원. 김보살님이 특별히 봐주시는 거야. 원래는 2천만 원인데. 1,500만 원이요? 어머님,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이 집안 며느리가 누군데. 마숙향이 퉁명스럽게 내뱉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천기영은 텔레비전만 보며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죠. 저는 소금이 잔뜩 묻은 외투를 벗어 세탁기에 넣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뺨에는 소금 알갱이가 긁고 간 붉은 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수돗물로 얼굴을 씻는데 소금기가 상처에 스며들어 따갑게 쏘았어요. 다음 날 오후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온 저는 휴대폰에 찍힌 알림 하나를 확인했어요. 은행에서 보낸 문자였죠. 우서원님 마이너스 통장에서 1,5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놓칠 뻔했어요. 바로 천기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천기영, 내 통장에서 1,500만 원 빠져나갔어. 너야? 아, 그거 엄마가 급하다고 해서 내가 보살님한테 예약금 보냈어. 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안 거야? 서랍에 적어 놓은 거 봤어. 그게 뭐 어때서 부부 사이에. 천기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사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어제 소금에 긁힌 뺨 자국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죠.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캐리어를 꺼냈어요. 제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엄마의 유품 상자를 캐리어 안에 차곡차곡 넣었죠. 마숙향이 안방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짐을 싸? 나가려고요. 뭐? 인연이 미쳤나? 어딜 나가?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어머님. 저는 캐리어 지퍼를 닫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마숙향이 뒤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미리 알아봐 두었던 역 근처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제일 먼저 휴대폰을 꺼내 천기영과 마숙향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화면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엄마의 유품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며칠 뒤 새벽 2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끊었더니 3분 뒤에 또 왔고 또 끊었더니 다른 번호로 또 걸려왔죠. 새벽 내내 쉬지 않고 울려대는 휴대폰 화면 위로 번호가 계속 바뀌었어요. 마숙향이 주변 사람 전화기란 전화기는 다 빌려가며 저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죠. 새벽 내내 울려대던 전화가 아침 7시쯤 잠깐 멈췄어요. 저는 눈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채 오피스텔 침대에 앉아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데 또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12번째 전화였죠. 저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서원아, 너 지금 어디야? 마숙향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어요. 남의 전화기를 빌린 건지 주변에서 웅웅거리는 잡음이 함께 들렸죠. 어머님, 제가 번호를 차단한 건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인연이 어디서 건방지게. 너 지금 집 나간 거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엄마 체면이 뭐가 되는지 알아? 마숙향이 숨을 한번 몰아쉬더니 갑자기 목소리 톤을 확 낮췄어요. 그리고 서원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너도 알다시피 엄마 칠순이 코앞이잖아. 칠순이요? 그래. 호텔 연회장 잡아야 하고 한복도 새로 맞춰야 하고 하객이 300명은 넘을 거야. 너 빠지면 안 되지. 마숙향의 입에서 사과라는 글자는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소금을 퍼부은 일도 1,500만 원을 빼간 것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칠순 잔치 이야기만 늘어놓았죠. 며느리가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거야.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러는 거야. 당장 들어와.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마숙향의 목소리가 작은 벌레 소리처럼 웅웅거렸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이대로 전화를 끊고 도망치면 저는 영원히 쫓기는 쪽이 되겠죠. 마숙향은 제 명의로 된 식당을 쥐고 있고 천기영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도망만 쳐서는 저들의 소나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해요. 저는 코끝을 일부러 훌쩍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뭐?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수화기 너머로 마숙향이 헛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 내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네, 어머님. 제가 당장 집으로 돌아갈게요. 칠순 잔치도 제가 다 준비하겠어요. 필요하시면 제 이름으로 3천만 원까지 대출받아서라도 해드릴게요. 숫자를 말하는 순간 마숙향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 것 같았죠. 3천만 원? 진짜? 네. 어머님 칠순인데 제가 성대하게 해드려야죠. 그래, 그래야지. 역시 우리 며느리. 내가 괜히 내한테 한 게 아니야.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마숙향이 목소리에 꿀을 바른 듯 톤이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울먹이는 연기를 이어갔죠. 어머님 감사해요. 제가 내일 아침에 바로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웠어요. 천장에 하얀 페인트 자국을 세면서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 현관문 앞에 캐리어를 끌고 섰어요. 문을 열자 마숙향이 팔짱을 끼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왔어? 네, 어머님. 죄송했어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마숙향이 콧바람을 후 불며 고개를 돌렸죠. 짐 풀어놓고 밥부터 해. 기영이 아침 안 먹고 나갔어. 네, 알겠어요. 저는 안방에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가방 안에서 어제 저녁 편의점에서 산 작은 상자를 꺼냈죠. 상자 안에는 엄지손톱만 한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거실 구석 천장에 달린 화재 경보기 옆으로 의자를 가져갔어요. 의자 위에 올라서서 경보기 렌즈 바로 아래에 카메라를 밀어 넣었죠. 작은 렌즈가 거실 전체를 내려다보는 각도로 딱 맞았어요. 내려와서 올려다봐도 카메라는 경보기 그림자에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 다음으로 제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 통화 자동 녹음을 켰어요. 이제부터 이 집안에서 오가는 모든 소리와 장면이 기록되는 거였죠. 서원아, 바바지기야. 마숙향의 고함이 부엌에서 울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부엌으로 나갔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머님. 금방 차릴게요.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는 동안 마숙향이 식탁에 앉아 칠순 잔치 초대장 명단을 적고 있었어요. 연필로 이름을 쓸 때마다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갔죠. 여기 이 사장 부부, 박 사장 부부, 동창회 애들 최소 300명은 되겠다. 많이 오시겠네요, 어머님. 당연하지. 엄마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얼굴이 넓은데. 마숙향이 연필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서원아, 잔치 호텔은 역삼동 그 큰 데로 잡아. 연회장 제일 큰 홀로. 네, 어머님. 알아볼게요. 한복은 내일 백화점 가서 맞추자. 금반지도 하나 해야지. 칠순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거지통에 손을 담갔어요. 뜨거운 물에 손가락이 벌겋게 익어가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죠. 마숙향이 들뜬 목소리로 하객이름을 읊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려왔어요. 저녁 10시 천기영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거실 바닥에 들어 누웠죠. 아, 힘들어 죽겠다. 회식했어? 응. 거래처 사람들이랑. 천기영이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코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고 10분도 안 돼서 거친 콧구리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소파 위에 던져진 양복 재킷을 들어 올렸어요. 안주머니에 손을 넣자 종이 뭉치가 잡혔죠.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보니 법인 카드 결제 내역서였어요. 강남 어딘가의 유흥업소 이름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죠. 날짜를 훑어보니 매주 금요일마다 150만 원씩 거래처 접대비라는 이름으로 결제한 흔적이 석 달치나 쌓여 있었어요. 재킷 안쪽 주머니를 더 뒤지자 명함 2장이 나왔어요. 번호 옆에 하트가 그려진 여자 이름이었죠. 그 밑에서 접힌 사진 몇 장이 더 나왔어요. 낯선 여자들과 천기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수위였죠. 저는 바닥에 골아떨어진 천기영의 콧꼬리 소리를 들으며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어요. 셔터 소리를 무음으로 해놓았지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천기영이 깰까봐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촬영을 마치고 서류와 명함, 사진을 원래 자리에 정확히 넣어둔 뒤 재킷을 소파 위에 도로 올려놓았어요. 안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미리 만들어둔 인터넷 비밀 보관함에 접속해서 사진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올렸죠. 업로드 진행 막대가 100%를 찍는 걸 보면서 저는 휴대폰 화면의 불빛 아래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서 천기영의 콧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고 건너방에서 마숙향이 잠꼬대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매일 아침 밥을 짓고 마숙향의 잔소리를 고개 숙여 듣고 설거지를 하고
퇴근 후에는 또 밥을 짓는 생활을 반복했죠. 마숙향은 제가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확신하는 눈치였어요. 서원아, 내일 백화점 가자. 금반지 구경 좀 하게. 네, 어머님.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그래, 엄마 칠순인데 반지 하나쯤은 해야지. 어디 가서 빠지겠어? 마숙향이 거울 앞에서 손가락을 펴보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행주를 빨며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백화점이 아니라 다른 장소가 찍혀 있었어요. 마숙향이 운영하는 식당, 정확히 말하면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식당의 관리자 창고였죠.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반차를 내고 마숙향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는 손님이 끊기고 직원들이 쉬러 나가는 시간이었죠. 일주일 동안 매일 점심때 식당 앞을 슬쩍 지나가며 확인해둔 패턴이었어요. 식당 앞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주방불이 꺼져 있었어요. 정문 옆 직원 출입구 비밀번호는 제가 바지사장 이름으로 등록할 때 받아둔 그대로였죠. 번호를 누르자 철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홀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엎어놓은 의자들 사이로 오후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왔죠. 저는 운동화 바닥이 소리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어 관리자 창고 문 앞에 섰어요. 창고 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 낡은 책상 하나와 서류 캐비닛이 보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죠.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스테이플러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당기자 두꺼운 장부 노트 3권과 현금 영수증 뭉치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장부 노트를 펼쳤어요. 마숙향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죠. 왼쪽 페이지에는 카드 결제 매출이, 오른쪽 페이지에는 현금 결제 매출이 따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현금 매출 쪽 숫자가 카드 매출의 거의 2배였죠. 저는 장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휴대폰 카메라로 한 장씩 찍어 나갔어요. 손가락이 빨라야 했죠. 직원들이 4시 반쯤 돌아오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셔터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3권의 장부를 다 찍고 나서 현금 영수증 뭉치도 촬영했어요. 영수증 사이사이에 메모지가 끼어 있었는데 현금만 받을 것, 카드 단말기 고장이라고 할 것 같은 마숙향의 지시가 적혀 있었죠. 서랍을 닫으려는데 캐비닛 위에 놓인 낡은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열어보니 전원이 꺼져 있었죠. 전원 버튼을 눌러 켰어요.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는데 마숙향이 모든 곳에 쓰는 비밀번호를 넣어봤죠. 천기영의 생년월일 6자리. 한 번에 풀렸어요.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어요. 폴더 이름은 매출 정리였죠. 열어보니 파일이 수십 개 들어 있었어요. 진짜 매출 장부와 세금 신고용으로 따로 만든 가짜 장부가 나란히 저장되어 있었죠. 진짜 장부의 매출 숫자는 가짜 장부의 3배가 넘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저장 장치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 복사가 시작됐죠. 진행 막대가 느릿느릿 올라가는 동안 저는 창고 문틈 사이로 홀 쪽을 계속 살폈어요. 복사가 끝나자 저장 장치를 빼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꺼놓았어요. 서랍도 정확히 원래 위치로 밀어 넣었죠. 창고를 나서려는 순간 캐비닛 맨 아래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당겨보니 은행 통장 사본이 한 묶음 들어 있었죠. 식당 자재비 명목으로 만든 통장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훑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매달 15일마다 천미영이라는 이름으로 8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죠. 적요란에는 자재비라고 적혀 있었지만 금액이 너무 일정했어요.
식당 자재비가 매달 정확히 같은 날, 같은 금액일 리가 없었죠. 신우이 천미영이 엄마 식당의 자재비 통장에서 매달 제 피부 관리 비용을 빼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통장 사본도 앞뒤로 빠짐없이 촬영했죠. 시계를 보니 4시 10분이었어요. 창고 문을 닫고 직원 출입구로 나와 철문을 잠갔죠. 식당 건물 모퉁이를 돌아 큰 길로 나왔을 때 앞치마를 두른 직원 한 명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식당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안방 문을 잠그고 인터넷 비밀 보관함에 접속했어요. 장부 사진, 영수증, 가짜 장부 파일, 통장 사본 촬영본을 모두 날짜별 폴더에 나눠 올렸죠. 업로드가 끝나고 나서 저장 장치 안의 원본 파일도 한 번 더 다른 보관함에 복사해 두었어요. 증거가 하나라도 사라지면 안 됐으니까요. 서원아, 나와봐. 마숙향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방문을 열었죠. 마숙향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옆에 앉으라고 했죠. 그래 순자야.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큰맘 먹고 엄마 칠순을 화끈하게 해준다니까. 호텔 연회장에 하객 300명이야. 우리 며느리가 돈을 다 대. 내가 며느리 복은 있어. 마숙향이 제 무릎을 톡톡 치며 희죽희죽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상대방이 부럽다고 추켜 세우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럼 우리 서원이가 효녀지 뭐. 그래. 칠순 때 보자. 마숙향이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어요. 같은 자랑을 또 늘어놓았죠. 3번째 통화, 4번째 통화가 이어졌어요. 저는 마숙향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지 손끝으로 확인했어요. 마숙향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선명한 음질로 저장되고 있었죠. 며칠 뒤 저녁, 신우이 천미영이 시댁에 들렸어요. 현관에서부터 향수 냄새가 진동했죠. 엄마 나왔어. 천미영이 쇼핑백 2개를 양손에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마숙향이 반색하며 일어났죠. 어유, 우리 딸 왔어?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엄마, 근데 나 얘기 좀 할 게 있어. 천미영이 쇼핑백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으며 저를 흘끗 쳐다봤어요. 눈빛이 뭔가를 요구하는 눈빛이었죠. 옳게, 나 이번 달에 차 할부금이 좀 밀렸거든. 잔치 비용 내는 김에 이번 달 할부금도 같이 좀 긁어줘. 얼마인데요? 120만 원. 원래 내는 거랑 같아. 천미영이 손톱을 살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마숙향이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끼어들었죠. 서원아, 미영이 차 할부금 그거 해줘. 어차피 내가 내던 거잖아. 네, 어머님. 제가 내일 처리할게요. 저는 천미영의 카드 결제 영수증을 건네받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천미영은 영수증 찍는 걸 보고도 가계부에 쓰려나 보다 하며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탁자 위에 출력해둔 증거 서류들을 한 장씩 넘겨보며 날짜와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법인카드 횡령 내역, 가짜 장부 파일, 통장 사본, 녹음 파일 목록, 영수증 사진. 서류 묶음의 두께가 제 손가락 2마디는 넘었어요. 증거 서류 묶음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선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회사에 외근 신청을 해놓고 향한 곳은 종로 뒷골목의 작은 법률사무소였죠. 인터넷으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찾아낸 곳이었어요. 돈 문제와 이혼 소송을 동시에 다루는 변호사 개동혁. 후기마다 차갑지만 확실하다는 평이 붙어 있었죠.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서류가 산처럼 쌓인 좁은 공간이 나왔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죠. 우서원 씨요? 앉으세요. 개동혁이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어요. 저는 가방을 열고 서류 묶음을 책상 위에 쏟아냈죠. 이게 다 뭡니까? 개동혁이 맨 위에 종이를 집어들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의 장부예요. 진짜 장부랑 세금 신고용 가짜 장부 둘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남편이 회사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긁은 내역이고요. 식당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 이름이요.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등록하고 자기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개동혁이 장부 사진 출력물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가짜 장부와 진짜 장부를 나란히 놓고 숫자를 비교하더니 볼펜 뚜껑을 딸깍 열었죠. 매출 차이가 이 정도면 5년간 빼돌린 세금이 억 단위로 올라가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저는 통장 사본 촬영본을 꺼내 밀었어요. 신우이가 식당 자재비 통장에서 매달 80만 원씩 자기 용돈으로 뺐었어요. 저교에는 자재비라고 적혀 있지만 날짜랑 금액이 매달 똑같아요. 개동혁이 통장 내역을 훑으며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입꼬리가 한쪽으로 살짝 올라갔죠. 우서원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하는 게 뭡니까? 이혼만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끝장내고 싶은 건지. 저는 개동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끝장내고 싶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개동혁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안경을 고쳐 썼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혼 소송만 걸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하고 노동청까지 같이 움직여야 해요. 국세청이요? 네. 지금 이 장부 자료면 세금을 빼돌린 증거가 확실하니까 국세청에 제보하면 세무조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실제 주인이라는 게 밝혀지고 우서원 씨 이름으로 된 세금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개동혁이 메모지에 화살표를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죠. 그리고 노동청도요. 이 식당에서 직원들 월급을 제때 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월급을 떼먹은 기록이 있으면 그것도 무기가 돼요. 남편 쪽은요? 법인카드 유흥업소 결제권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거니까 회사 감사부서에 넘기면 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여기에 이혼 소송까지 걸면 남편은 직장도 잃고 위자료도 물어야 하는 거죠. 개동혁이 메모지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화살표가 마숙향, 청기영, 천미영 세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죠. 다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다 동시에 터뜨려야 저쪽에서 손 쓸 틈이 없어요. 우서원 씨, 혹시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칠순 잔치요. 호텔 연회장에서 300명 넘게 모여요. 개동혁이 볼펜을 탁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로 잡죠. 잔치가 끝나자마자 국세청 제보 서류랑 회사 감사부서 고발장을 동시에 넣는 겁니다. 저쪽이 잔치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예요. 잔치 당일에요? 네. 제가 서류를 미리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서원 씨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 역할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개동혁이 사무실 문까지 따라 나오며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리고 지금부터 통장이랑 카드는 전부 정리하세요. 비밀번호 바꾸고 남편이 손댈 수 있는 건 다 막아놓으세요. 단 잔치 전에 들키면 안 되니까 잔치 직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종로 거리를 걸었어요. 머릿속에 개동혁이 그린 화살표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마숙향이 식탁에 앉으며 입을 열었죠. 서원아, 잔치 때 쓸 영상 하나 만들어야 해. 엄마 젊었을 때 사진이랑 가족 사진 편집해서 틀 거야. 네, 어머님. 제가 준비할게요. 그래, 내가 회사에서 그런 거 잘하잖아. 예쁘게 해. 마숙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저도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죠. 잔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마숙향은 매일같이 하객 명단을 들여다보며 빠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죠. 여기 김 사장 부인은 넣었고 이 사장네는 서원아, 이 사장네 연락처 좀 찾아봐. 네, 어머님. 잔치 3일 전 저는 퇴근길에 은행에 들렸어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꿨죠. 그 다음 카드사에 전화해서 남편이 쓰던 가족 카드를 정지시켰어요. 은행 직원이 정지 사유를 물었지만 저는 분실이라고만 말했죠. 은행을 나와 동사무소로 갔어요. 인감도장 분실 신고를 내고 새 도장으로 바꿨죠. 이제 천기영이 제 이름으로 함부로 돈을 빌리거나 빼갈 수 없었어요. 잔치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시댁 집안이 조용해진 건 자정이 넘어서였죠. 마숙향은 내일 입을 한복을 옷걸이에 걸어놓고 건너방에서 잠들었고 천기영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리 싸둔 가방 2개를 안방에서 꺼냈어요. 하나에는 증거 서류 원본을 넣었고 다른 하나에는 제 옷과 세면도구, 엄마의 유품 상자를 넣었죠. 현관문을 열 때 경첩이 삐걱거렸어요. 숨을 멈추고 3초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깨지 않았죠.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가방을 풀고 증거 서류가 모두 온전한지 한 장씩 확인했어요. 인터넷 보관함에도 접속해서 백업 파일이 그대로 있는지 살폈죠.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죠. 마숙향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금실로 술을 놓은 한복을 옷걸이째 들고 거울 앞에 섰죠. 한복을 몸에 대보며 이리저리 돌아보는 마숙향의 얼굴에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서원아, 이거 어때? 엄마한테 어울리지? 네,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저는 국자를 저으며 마숙향의 들뜬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밥을 차려놓고 저는 먼저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 잔치 영상이랑 식순 점검하러 호텔에 먼저 가 있을게요. 그래, 먼저 가서 꼼꼼하게 봐. 영상 틀다가 끊기면 안 돼. 네, 걱정 마세요. 현관문을 나서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계동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10초 뒤에 답장이 왔어요. 확인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곧장 지하 1층 방송실로 내려갔어요. 방송실 문을 두드리자 헤드셋을 낀 젊은 직원이 문을 열었죠. 칠순 잔치 영상 담당인데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와 저장 장치 하나를 꺼내 직원의 손에 쥐어줬죠. 여기 들어있는 영상을 축배 건배사 직후에 틀어주세요. 타이밍 정확하게요. 직원이 봉투 안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면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틀겠습니다. 저는 방송실을 나와 연회장으로 올라갔어요. 넓은 홀 한가운데 대형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하얀 천이 깔려 있었죠. 입구 옆 구석 자리에 서서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후 1시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객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죠.
지역 유지, 마숙향의 동창회 친구들, 친척들, 식당 거래처, 사장들까지 3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테이블을 빼곡하게 채워 나갔어요. 마숙향이 금반지를 양손에 끼고 금목걸이를 두 줄로 두르고 연회장 정문으로 들어섰어요. 한복 고르매까지 금실 장식을 달아놓은 차림이었죠. 마숙향의 얼굴에는 평생을 기다려온 날이 드디어 왔다는 벅찬 기색이 가득했어요. 어머, 숙향아. 한복 진짜 예쁘다. 아이고, 금반지까지. 며느리가 해줬어? 동창 친구들이 마숙향을 둘러싸며 입을 모았어요. 마숙향이 양손을 번갈아 내밀며 금반지를 자랑했죠. 우리 며느리가 다 해줬어. 이 한복도, 이 반지도, 오늘 이 잔치도 전부 다. 내가 며느리 복은 타고났다니까. 마숙향이 목소리를 한껏 높여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는 연회장 뒷문 근처 기둥 옆에 서서 마숙향의 입이 벌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청기영이 곤색 양복을 차려입고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한 테이블씩 인사를 건네며 허리를 90도로 꺾어 절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세요. 기영이가 효자네, 효자야. 청기영이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던 마숙향이 한술 더 떴죠. 우리 기영이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집에서도 효자야. 내가 뭘 부러워하겠어. 마숙향이 옆 테이블의 지인 팔을 잡으며 자랑을 이어갔어요. 저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휴대폰을 꺼내 방송실 직원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죠. 건배사 직후 바로 송출해 주세요. 직원의 답장이 와 있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섰어요. 지금부터 마숙향 여사의 칠순 기념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죠. 마숙향이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 계단을 한 발씩 올랐어요. 금목걸이가 조명 아래에서 번쩍번쩍 빛났죠. 축하 영상이 먼저 나왔어요. 마숙향의 젊은 시절 사진, 가족 사진,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죠. 마숙향이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어요. 어머, 나 젊었을 때 진짜 예뻤네.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영상이 끝나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죠. 이제 축배를 올리겠습니다. 마숙향 여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숙향이 샴페인 잔을 들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복받은 날이 또 있었나 싶어요. 우리 며느리 서원이가 이 잔치를 전부 다 준비해줬어요. 효녀가 따로 없어요. 마숙향이 객석을 향해 저를 찾는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기둥 뒤에서 살짝 몸을 빼며 고개만 까딱했죠. 자, 다 같이 잔을 들어주세요. 건배. 300명의 하객이 일제히 잔을 들어 올렸어요.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 천장에 부딪혀 울렸죠. 마숙향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흡족한 표정으로 잔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연회장 전면의 대형 화면이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전환됐어요. 짧은 정적 뒤에 화면 가득 커다란 흰 글씨가 떠올랐죠. 청기영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화면에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한 줄씩 올라왔죠. 강남의 유흥업소 이름, 날짜, 금액이 시니어 하객들도 안경 없이 읽을 수 있을 만큼 큰 글씨로 찍혀 나왔어요. 이게 뭐야? 청기영이 샴페인 잔을 든 채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잔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매주 금요일 150만 원, 거래처 접대비 명목. 하객 한 명이 화면의 글씨를 소리내어 읽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죠. 화면이 다음 장으로 넘어갔어요. 마숙향 식당 이중 장부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로 진짜 매출 숫자와 신고 매출 숫자가 나란히 올라왔죠. 두 숫자 사이의 차이를 빨간 글씨로 표시해뒀어요. 숙향아, 이게 무슨 소리야? 마숙향의 동창 친구가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어요. 마숙향이 마이크를 놓치며 단상 위에서 화면을 올려다봤죠.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마숙향의 목소리였죠. 그 돈 다 귀신한테 쳐넣을 거야? 죽은 년 입에 쳐넣을 돈이 어디 있어? 녹음 파일이 연회장 스피커를 통해 최대 음량으로 울려 퍼졌어요. 마숙향이 제 친정 엄마를 모욕하던 그날의 목소리가 300명의 귀를 동시에 때렸죠. 저게 숙향이 목소리 맞아?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하객들 사이에서 경멸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방금까지 마숙향에게 며느리 복이 있다고 추켜 세우던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화면이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천미영 식당 공금 유용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자재비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간 80만 원의 거래 내역이 올라왔죠. 천미영의 이름으로 찍힌 카드 결제 영수증 사진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미영아, 너도 끼어 있었어? 친척 한 명이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천미영을 향해 소리쳤어요. 천미영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서다가 다시 주저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꺼, 당장 저거 꺼. 마숙향이 단상 위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쿵 하는 소리가 울렸죠. 마숙향이 화면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계단을 내려오려다 한복 치마를 밟았어요. 뒷목을 움켜쥔 마숙향이 중심을 잃고 그대로 레드카펫 위로 무릎부터 꺾이며 쓰러졌죠. 어머니. 천기영이 샴페인 잔을 내던지고 방송실을 향해 뛰었어요. 테이블 사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려다 하객의 의자 다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죠. 양복 무릎이 찢어지며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어요. 저거 좀 꺼. 제발 꺼달라고. 천기영이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를 질렀지만 스피커에서는 마숙향의 녹음 파일이 한 번 더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연회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리고 누군가는 쓰러진 마숙향 곁으로 달려가고 누군가는 천기영을 손가락질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저는 뒷문 쪽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어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 호텔 후문으로 나왔죠. 미리 불러놓은 택시가 후문 앞에 서 있었어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문을 닫았어요. 휴대폰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자 화면이 꺼졌죠. 기사님, 역사역 근처 오피스텔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백미러에 호텔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게 비쳤죠.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서울의 오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오피스텔에서 휴대폰 전원을 켰어요. 알림이 수십 개 쏟아졌지만 전부 무시하고 메일함만 열었죠. 천기영이 다니는 회사의 감사 담당자에게서 온 메일이 한 통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우서원님. 제보해 주신 건에 대해 정식 접수 완료하였으며 내부 조사를 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메일을 닫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오피스텔 바닥 위에 네모난 빛을 그리고 있었죠. 칠순 잔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출퇴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마숙향과 천기영의 번호는 여전히 차단해둔 상태였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그날 오전 회사에서 점심 메뉴를 고르고 있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떴어요.
은행에서 보낸 문자였죠. 우서원님 명의 전 계좌가 국세청에 의해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회사를 나와 택시를 잡아탔죠. 세무서 민원실 창구에 앉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제 계좌가 전부 막혔는데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우서원님 명의로 등록된 음식점 사업장이 있으시죠? 네, 있긴 한데요. 해당 사업장에 세금이 수천만 원 이상 밀려 있어서 강제로 계좌를 잡아둔 겁니다. 납부 독촉 우편물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한 번도 응답이 없었어요. 독촉 우편물이요?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사업장 주소로 보냈습니다. 반송된 기록은 없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독촉 우편물이 식당으로 갔다면 마숙향이 전부 가로챈 거였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우편물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세무서를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앞 계단에 잠시 주저앉았어요.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하려는데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또 울렸죠. 오피스텔로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어요.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뜯어보니 관할 노동청에서 보낸 출석 요구서였어요. 임금 체불 관련 피의자 출석 요구서. 우서원 귀하. 식당 직원 5명이 석 달치 월급 총 4,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저를 고소한 거였어요. 출석 요구서 아래쪽에 적힌 고소인 대리인란에 눈이 갔죠. 직원들이 쓴 진술서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하나같이 사장인 우서원이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마숙향이 직원들 월급을 일부러 주지 않은 거였죠. 그리고 직원들에게 진짜 사장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저를 고소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시킨 거예요. 월급을 떼먹은 건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잘못하면 정과 기록이 남는 일이었죠. 하루아침에 세금 안 낸 사람의 직원 월급을 떼먹은 사장이라는 딱지가 2개나 붙어버렸어요. 이러다 회사에서 알게 되면 저는 직장까지 잃을 판이었죠.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더 떴어요. 차단하지 않은 낯선 번호였죠. 보낸 사람은 천기영이었어요. 서원아, 딱 한 번만 얘기하자. 지금 내 앞으로 세금이랑 월급 문제가 떠 있는 거 알지? 이혼 소송 취하하고 내 재산 정리해서 넘기면 어머니가 밀린 세금이랑 직원 월급을 대신 내주신다고 했어. 내가 정가자 되는 꼴은 안 보고 싶으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문자를 읽는 동안 휴대폰 화면 위로 제 손그림자가 떨렸어요. 이어서 문자가 한 통 더 왔죠. 회사 잘리고 정가자 되면 그때는 아무도 안 도와줘. 이혼 소송 취하서 내일까지 보내. 그러면 없던 일로 해줄게. 천기영의 문자를 2번 읽고 3번 읽었어요. 오피스텔 창문 너머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숨이 막혔어요. 세금 폭탄의 월급 체불 고소까지 양쪽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잠시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어요. 그런데 눈을 감자 개동혁의 사무실에서 봤던 메모지가 떠올랐어요. 개동혁이 화살표를 그리며 했던 말이 귀에 울렸죠. 시어머니가 바지 사장을 세운 거라면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진짜 주인이 누군지만 밝히면 세금 문제는 전부 시어머니한테 돌아가요. 개동혁이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마숙향이 제 이름 뒤에 숨어서 세금을 떠넘기고 직원들을 사주해서 저를 옥죄일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내다보고 증거를 모아둔 거였죠. 저는 천기영의 협박 문자 화면을 캡처했어요. 날짜와 시간이 찍힌 상태 그대로 저장했죠.
이어서 두 번째 문자도 캡처해서 따로 폴더에 넣어뒀어요. 휴대폰을 들고 개동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우서원이에요. 네, 우서원 씨. 무슨 일입니까? 예상하셨던 대로 됐어요. 제 계좌가 전부 막혔고 노동청에서 출석하라는 서류도 왔어요. 남편이 이혼 소송 취하하라고 협박 문자까지 보냈고요. 수화기 너머로 개동혁이 볼펜 뚜껑을 딸깍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협박 문자는 캡처해뒀습니까? 네, 방금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 문자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시어머니 쪽에서 고의로 세금을 떠넘기고 직원들을 사주했다는 걸 뒷받침해 주거든요. 개동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우서원 씨, 이제 우리가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낼 때가 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세무서부터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가짜 장부 파일,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한 대화 내역, 통장 거래 기록 전부 출력해서 가져오세요. 원본 파일도 저장 장치에 담아오시고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동청에는 제가 같이 갑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직원들 출퇴근 지시하고 월급 넣어준 기록만 보여주면 진짜 사장이 누군지 바로 뒤집힙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인터넷 보관함에 접속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 확인했죠. 장부 사진, 가짜 장부 파일, 통장 사본, 마숙향이 직원들에게 보낸 업무 지시 대화 내역 캡처본, 녹음 파일 목록. 빠진 것이 없는지 한 줄씩 대조해 봤어요. 확인을 마치고 출력할 파일들을 골라 편의점 복합기로 뽑아왔어요. 서류 묶음을 가방에 넣고 저장 장치 2개의 원본 파일을 각각 복사해 하나는 가방에, 하나는 오피스텔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오피스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다시 한번 순서를 정리했어요. 내일 아침 세무서가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도착해야 했죠.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세무서 조사과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밤새 정리한 서류 묶음과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죠.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 담당 조사관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죠. 우서원 씨, 어떤 건으로 오셨습니까? 조사관이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철을 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제 이름으로 등록된 식당이 있는데요. 저는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실제로 운영한 건 시어머니 마숙향이에요. 이름만 빌려줬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서류 묶음 맨 위에 종이부터 한 장씩 밀었어요. 이건 시어머니가 직접 쓴 수기 장부예요. 필체가 전부 시어머니 거고 제 글씨는 한 글자도 없어요. 조사관이 장부 사진 출력물을 받아들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리고 이건 식당 컴퓨터에 있던 파일이에요. 세금 신고용으로 따로 만든 가짜 장부와 실제 매출 장부가 같이 들어 있어요. 저는 저장 장치를 조사관 앞에 놓았죠. 가짜 장부요? 네. 실제 매출의 3분의 1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빼돌렸어요. 장부를 비교해 보시면 숫자가 확 차이 나요. 조사관이 저장 장치를 자기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었어요. 2개의 장부 파일을 나란히 띄워놓고 숫자를 비교하더니 볼펜을 들어 메모를 시작했죠. 매출 차이가 상당하네요. 이게 5년치라고요? 네. 5년 동안 현금 매출을 빼돌린 거예요. 직원들한테도 카드 단말기가 고장이라고 거짓말하고 현금만 받으라고 시켰어요. 그 지시 메모도 여기 있어요. 저는 영수증 사이에 끼워져 있던 마숙향의 메모지 사진을 꺼내 조사관에게 건넸어요. 현금만 받을 것, 카드 고장이라고 할 것이라는 마숙향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선명했죠.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가
직원들에게 직접 보낸 업무 지시 대화 내역이에요. 출퇴근 시간 지시, 메뉴 변경, 식자재 주문까지 전부 시어머니가 했어요. 제가 지시한 건 하나도 없어요. 조사관이 대화 내역 캡처본을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서원 씨는 식당 운영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저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식당에 나가본 적도 거의 없고 매출 관리도 직원 관리도 전부 시어머니가 했어요. 월급도 시어머니가 직접 이체했고요. 저는 통장 사본 촬영본을 마지막으로 꺼냈어요. 이 통장 내역을 보시면 월급 이체도 시어머니 개인 계좌에서 나간 달이 있어요. 제 계좌에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조사관이 서류를 모두 모아 클립으로 집으며 입을 열었어요. 접수하겠습니다. 사안이 크니까 상부에 보고하고 바로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서를 나온 저는 곧장 노동청으로 향했어요. 노동청 건물 앞에 개동혁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왔습니까? 세무서는 잘 됐어요? 네,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좋습니다. 여기도 빠르게 끝냅시다. 개동혁과 나란히 노동청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담당 근로감독관이 상담 부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서원 씨, 직원 5명이 월급을 못 받았다고 고소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출석 요구서 받았어요. 그런데 직원들 월급을 안 준 건 저가 아니라 시어머니 마숙향이에요. 개동혁이 옆에서 서류를 꺼내 감독관에게 건넸어요. 여기 시어머니가 직원들에게 직접 출퇴근을 지시한 대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이체 내역을 보시면 이체한 계좌가 마숙향 씨 개인 계좌예요. 우서원 씨 계좌에서 나간 기록은 없습니다. 감독관이 대화 기록과 통장 내역을 번갈아 살폈어요. 그리고 이건 녹취록입니다. 개동혁이 녹취록 출력물을 추가로 올려놓았죠. 마숙향 씨가 직원에게 직접 이번 달 월급은 좀 밀릴 거야 라고 말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감독관이 녹취록을 읽으며 밑줄을 쳤어요. 마숙향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거라면 고용주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서원 씨는 이름만 올려져 있었을 뿐이에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안 준 것도 고소하라고 시킨 것도 마숙향 씨입니다. 개동혁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감독관이 서류를 모아 파일에 끼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동청을 나서는데 개동혁이 걸음을 멈추며 저를 돌아봤어요. 우서원 씨,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까 결과는 빨리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개동혁이 고개를 까딱하고 반대편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잠시 노동청 건물을 올려다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죠. 며칠 뒤 개동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서원 씨, 국세청에서 움직였습니다. 특별조사팀이 마숙향 씨 식당하고 자택을 동시에 들어갔어요. 벌써요? 자료가 워낙 명확하니까 빠르게 진행한 겁니다. 이중 장부가 현장에서 그대로 나왔다고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오피스텔 창밖만 바라봤어요. 며칠이 더 지났죠. 개동혁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식당 사업장 이름이 마숙향 씨 앞으로 바뀌었어요. 우서원 씨 이름으로 밀렸던 세금은 전부 마숙향 씨한테 넘어갔습니다. 전부요? 네, 전부요. 거기에 5년치 빼돌린 세금의 무거운 가산세까지 붙어서 총 3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마숙향 씨 재산이 전부 묶였어요. 저는 수화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노동청 쪽도 마무리됐습니다.
마숙향 씨가 실제 고용주로 밝혀졌고 고의로 월급을 안 준 데다 직원들을 시켜서 우서원 씨를 거짓으로 고소하게 한 정황까지 잡혔어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우서원 씨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혐의 없어요. 개동혁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천기영 씨 건도 터졌습니다. 회사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끝냈는데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이 전부 사적 사용으로 확인됐어요. 징계위원회에서 바로 잘렸고 회사가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오피스텔 책상 위에 놓인 엄마의 유품 상자가 눈에 들어왔죠. 상자 뚜껑을 열어 엄마의 낡은 손수건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수건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엄마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손수건을 양손으로 쥐고 앉아 있었어요. 모든 처분이 마무리되고 2달이 흘렀어요. 개동혁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온 건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죠. 우서원 씨, 마숙향 씨 식당하고 시댁집이 둘 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밀린 세금 3억 원에 천기영 씨 회사 쪽 배상금까지 겹치니까 남는 게 없더군요. 시댁집까지요? 네. 집, 식당, 마숙향 씨 명의로 된 건 전부 다요. 지금 마숙향 씨랑 천기영 씨 둘 다 갈 데가 없어서 동네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개동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참 마숙향 씨한테 돈 받아가던 무당 있잖습니까? 500만 원, 1,500만 원씩 챙겨가던. 마숙향 씨가 연락하니까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5월 햇살이 오피스텔 유리창에 부딪혀 바닥에 따뜻한 네모를 그리고 있었죠. 그로부터 사흘 뒤 퇴근하고 오피스텔 현관에 들어서는데 복도 끝에 누군가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천기영이었죠. 양복은 온데간데 없고 구겨진 면바지에 때가 탄 점퍼를 걸치고 있었어요. 얼굴이 반쪽으로 쪼그라든 것처럼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죠. 천기영이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달려왔어요. 서원아, 서원아, 제발. 천기영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면바지 무릎이 복도 바닥에 닿으며 먼지가 일었죠. 나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천기영의 눈두덩이가 시뻘겋게 부어 있었어요. 코끝에 콧물이 맺혀 있었죠. 엄마도 반성하고 있어. 찜질방에서 매일 울어. 서원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저는 천기영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한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복도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서 아무런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나한테 올 시간에 갈 때를 알아보는 게 낫겠다. 서원아. 천기영이 제 바지가랑이를 움켜쥐었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천기영의 손을 떼어냈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다음에 또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는 천기영을 지나쳐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천기영이 바닥을 치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접근 금지를 신청했어요. 천기영이 제 거주지와 직장 반경 100m 안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처리했죠. 이혼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어요. 개동혁이 준비한 증거 서류가 워낙 두꺼웠거든요. 법인카드 유흥업소 결제 내역, 제 통장 비밀번호를 훔쳐 1,500만 원을 이체한 건, 제 이름으로 세금을 떠넘기도록 방조한 건, 이혼 소송 취하를 협박한 문자까지. 재판부에서는 천기영의 잘못을 전부 인정했어요.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재산을 나눌 때도 제 쪽으로 크게 기울어졌죠. 판결문을 받아든 날, 개동혁이 법원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서원 씨.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끝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서류 정리뿐이에요. 증거를 모은 건 우서원 씨고요. 개동혁이 서류 가방을 들어 올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개동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죠.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우편함에 또 하나의 봉투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갈색이 아니라 하얀 공문서 봉투였죠. 뜯어보니 국세청에서 보낸 공식 통지서였어요. 우서원 귀하. 귀하가 제보한 건에 대하여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액수를 보고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수천만 원이었죠. 위자료, 재산 분할해서 받은 돈, 그리고 포상금까지 합치니 제 통장에 4억 원이 찍혀 있었어요. 2년 동안 신우이 외제차 값으로 뜯기고 무당 구판 비용으로 빼앗기고 월급의 반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제 통장에요. 저는 개동혁에게 성공 보수를 넉넉히 보내고 백화점에서 좋은 와인을 한 병 골라 사무실로 보냈어요. 개동혁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죠.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노동청 조사에서 혐의가 완전히 풀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안 저를 슬금슬금 쳐다보던 동료들의 시선이 사라졌죠. 오히려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어요. 우서원 대리, 이번 분기 마케팅 팀장 자리가 비었는데 추천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저요? 네. 그동안 성과도 좋았고 최근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무 공백 없이 처리한 거 위에서 다 봤어요. 한 달 뒤 저는 마케팅 팀장 발령을 받았어요. 명함에 찍힌 팀장이라는 두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죠. 포상금이 입금된 주에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세 번째로 방문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펼쳐졌죠. 강물 위로 오후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열쇠를 받았어요. 이사한 첫 주말 아침이었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원두 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퍼졌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통유리 너머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 위로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다리 위로 차들이 개미처럼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죠. 옆에는 엄마의 유품 상자를 열어놓았어요. 상자 안에서 엄마의 손수건을 꺼내 커피잔 옆에 나란히 놓았죠. 손수건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강 위로 떠오르는 햇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여기까지가 우서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속이 좀 뚫리셨나요? 소금이 얼굴에 날아와도 월급을 뜯겨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등을 돌려도 서원 씨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 흘릴 시간의 증거를 모았고 소리 지를 에너지로 계획을 세웠죠. 감정으로 싸웠으면 지는 싸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서원 씨는 싸우는 방법을 바꿨고 결과도 달라졌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신 분이 계신가요? 참고 또 참으면 알아줄 거라 믿었는데 참을수록 더 밟히기만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요. 그분들께 이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답이 아닐 때가 있어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누군가의 호구로 소모될 만큼 가볍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묵묵히 버텨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